사랑하는 가족을요,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것도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로 잃게 됐을 때, 그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 시신도 못 찾으면 그 유족들의 마음은 정말 갈갈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고유정 사건 이야기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 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고유정 자체가 지금 자신의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에 한번 소각장에서 이게 혹시나 그 전 남편의 시신의 어떤 뼈로 추정되는 네. 무언가가 발견이 돼서 정밀 검사를 했었는데 동물뼈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지금 또 라면 박스 2박스 정도의 많은 분량의 또 뼈 조각을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또 발견을 하고 네. 정밀 부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유해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된 곳은 인천에 있는 재활용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된 곳은 김포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이번에 경찰이 김포 소각장은 왜 그러면 저렇게 샅샅이 조사를 벌인 걸까요? 네, 결국에는 이 고유정 씨가 김포에 부친과 연관된 어떤 거주지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부친 소유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시신을 2차로 훼손을 더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얀 뭐 재활용 봉투에다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네. 김포시에 이제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 분류하면 넣게 되잖아요. 네. 아파트에. 그러면은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김포의 소각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재활용 업체로 넘어간다 그럽니다. 중간에 거치는 곳이 김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인천의 재활용 업체를 뒤졌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사람 뼈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동물뼈였다.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그 소각장을 애당초에 이제 소각장에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소각장으로 넘기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뒤져가지고 지금 이제 뼈로 추정되는 물체들 1, 2cm로 이제 조각난 세상에. 물체들을 다 찾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다시 DNA 검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뼈 조각은 한 40점이 발견됐는데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 단정할 수는 없대요.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일단 의뢰를 해서 정밀 의뢰를 해서 일단 DNA 대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피해자 강모 씨의 이 유해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유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정말로 그 동생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형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있으면 장례를 치르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다면 유족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의부다들, 고유정의 의부다들 죽음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데 의부다들이 살아있을 때 고유정과 같이 어떤 들렀던 곳이 있다는데 그 대체 어딥니까? 네, 의부다들이 사망한 시점은 어쨌든 사망한 게 발견된 시점은 3월 2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하루 전날인 3월 1일에 네.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3월 1일 이 고유정 부부와 의부다들이 어린이집 등원 전에 있는 예비 소집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유정 부부라는 것은 고유정과 현 남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하, 맞습니다. 네. 고유정과 현 남편 그리고 네. 의부다들 현 남편의 아들이 함께 예비 소집에 갔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예비 소집이다 보니까 수업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이제 뭐 참관하는 정도. 뭐 그 설명도 정도였나 봐요. 하겠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뭐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행사가 진행됐고 네. 이 고유정과 현 남편 그리고 의부다들이 12시 뭐 정도까지 있다가 네. 잘 놀다가 갔다고 합니다. 예비 소집이면 다른 아이들도 그 엄마 아빠 손잡고 왔을 테니까 목격한 사람이 진짜 있었겠네요, 진짜. 예, 어허. 좀 어느 정도는 좀 숫자가 있었던 걸로 네네. 보이고요. 이 의붓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이제 체격이 크진 않았지만 네. 뭐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다라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당시에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뭐 행동에 특이점은 없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그렇죠. 이제 의붓 아들의 건강은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모습은 어땠느냐라고 네.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그 어린이집에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네. 이 부부도 다정해 보였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현 남편의
신발도 이렇게 챙겨주고 나갈 때 신발도 챙겨주면서 뭐 연인 관계 같은 그런 다정함을 좀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유정의 모습은 말수가 적고 질문할 때도 좀 조용하게 물어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서도 전혀 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 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게 쇼, 연기, 트릭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어쨌든 목격자분들, 당시 어린이집 설명회 때 그 목격자분들의 얘기는 두 사람, 고유정과 현 남편의 관계는 다정한 연인 같아 보였다. 그리고 고유정의 의붓아들을 대하는 것도 약간 서먹했지만 그래도 잘 해주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고유정이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데 그건 또 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날 예비 소집일에는 현재 그 현 남편의 그 아이 의붓아들만 데리고 갔습니다만 고유정의 친아들이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까지 데려와서 내 식구가 함께 살자라는 계획을 부부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날 가서 네. 자신의 그 또 하나의 아들도 데려오면 아들이 둘이 되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여기에 등원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전 남편의 성을 강씨성을 갖고 있는 그 아이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서 좀 해달라. 아직 개명하긴 전이지만 우리가 개명을 할 거고 이 두 아이가 친형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니 혹은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이 의붓 형제가 아니라 친형제인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 두 아이의 성을 갖게 해주세요. 곧 개명 신청할 겁니다라는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의 호적 정리가 어땠길래 지금 이런 요청을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고유정의 요청까지 했을까요?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친아들이 조만간 이름 바꿀 것이니까 개명할 것이니까 표기를 좀 해달라. 네. 둘이 형제인 것처럼 표기해달라. 네. 이 요청을 한 건데 뭐 호적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인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면 2017년 두 사람이 현 네. 남편하고 고유정이 재혼할 당시만 해도 네. 각자의 아들 동갑내기입니다. 네. 뭐 만으로 5세, 우리나라는 6세인데 이 두 아이들은 다른 곳에 제주도에 산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만 청주에 거주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친아들이 전 남편인 강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데 기재가 됐기 때문에 뭐 성도 그대로 강 씨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네. 뭐 개명 절차도 지금 밟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 씨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네. 아까 앵커님이 혹시 고유정의 쇼는 아닐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유정 혼자 가서 이렇게 했더라면 어머 정말 사실은 고유정이 저 두 아이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이 현 남편과 키우려고 했던 것 아니야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지금 그러니까 전 남편 말고 현 남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의붓아들,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친아들처럼 키울 것이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티를 내기 위해서 더 이렇게 다정하게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전 남편 살해한 이후에도 뭐 그 강간당할 뻔했다라고 남편한테 전화 걸고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함께 있던 모습도 남편이 신발까지 챙겨줄 정도로 고유정을 굉장히 애틋하게 챙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의 고유정의 모습은 현 남편을 의식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정말 전혀 티나지 않게 우리 재혼 가정이고 티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장희영 교수님이 중요한 점을 짚으셔서 실제로 그 보육시설 상담 갔을 때 요청사항이 두 아이, 즉 제주에 있는 친정집에서 키우고 있는 지금 그 자신이 살해한 전 남편의 아이, 그 아이의 성과 지금 현 남편의 아이의 성을 갖게 해달라 이 요청 말고도요. 지금 두 아이들이 형제예요.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말 못할 가정사인데 우리 재혼 가정인데요. 혹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재혼 가정인 거 좀 모르게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래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과 출석 카드만이라도 이름을 바꿔서 성을 갖게 해서 아마 달아달라는 거예요. 다정다감한 모습 보인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리고 의붓아들 A군 지금 지난 3월 2일 날 숨진 의붓아들이 편식을 하고 식사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 아이 좀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다정한 모습, 애정어린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일단은 최명규 원장님,
재혼 가정이라는 걸 숨겼다. 이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진짜 뭐라고 봐야 될까? 지금 굉장히 시청자분들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재혼 가정을 숨기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 애가 재혼 가정의 자녀라는 걸 알려지게 되고 다른 엄마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 봐 재혼 가정인 걸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여성들은 재혼은 이혼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이혼은 본인의 삶에 오점이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오점이 있다는 거를 다른 엄마들이 알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고유정의 성격 중에 하나는 네. 절대 애정을 누군가 나누지 못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엄마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면 이쁘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이를 예뻐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서 아이를 갖다 자기 남편 아이를 갖다 너 공부해야지 하면서 자기 남편 아이를 떼놔요. 핑계는 공부해야지지만 결국은 남편이 나를 이뻐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더 이뻐하는 게 싫은 소름 거예요. 끼치는데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고유정은 자기 아이와도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고유정이 원하는 완벽한 가정은 남편의 모든 애정을 자기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독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애인처럼 보이는 모습이 고유정이 갖고 싶은 모습이었고요. 네. 고유정은 벌써 보육원 죄송합니다. 보육시설이 얘기하는 시점부터 A군에 대한 굉장히 나쁜 감정을 드러내요. A군이 편식을 하고 식사 속도가 느려 아이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거는 부탁일 수도 있으나 얘는 편식도 하고 식사 속도도 느려서 굉장히 이상한 아이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라는 거를 갖다 벌써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고요. 네. 절대 고유정은 자기 자식하고도 자기 자식과 남편 사이에서도 애정을 나누지 못하고요. 남편이 결혼해서도 남편이랑 시댁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역시 남편이 시댁과 자기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애정을 갖다 누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애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더 소름이 끼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서 현 남편이 고유정의 말에 깜빡 속아서 당시 이 피해자 강 씨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서 그 동생분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남동생분이 입장을 밝혀왔다면서요? 네, 그 현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그 전 남편의 동생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분노를 했었지만 이제는 용서를 하기로 했다. 죽은 형을 성폭행범으로 본 그 분을, 그러니까 고유정의 현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동생도 고유정과 현 남편이 같은 편인 줄 알았다. 네. 오해를 했었다. 그러고서 네. 분노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시 둘이 통화했던 그 상황이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 시점이 지난달 31일 0시 30분쯤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성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말한 이후거든요. 네. 이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가 오갔을 건데 네. 저 그림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통화 내용이에요. 네네. 네. 현 남편이 동생에게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네. 네, 고유정 남편입니다. 형을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못 바꾼다.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겠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성폭행범으로 형을 고소하려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가서 경찰에 고소하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오갔던 거예요. 감정이 저 내용만 봐도 격앙됐을 거라는 충분히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해자분의 동생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다, 현 남편도 피해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명규 원장님 하실 말씀 네네. 이게 고유정이 진짜 영악한 점인데요. 어떤 점인가 하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지금 의붓아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위험에 쌓였잖아요. 네.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것처럼 만들어서 네. 돌파구를 만들어서 다시 남편의 사랑을 갖다 찾아오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요, 앞서 우리가 이 아이의 성을 갖게 해달라는, 즉, 보육시설 가가지고 아이의 성을 갖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했다는 그 내용 짚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수정 교수님, 그것도 내용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제주로 이 고유정이 입도를 했을 때 그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놀이방, 제주에 있는 놀이방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놀이방에서 그 아이, 즉, 전 남편과의 난 아들, 6살 아들의 성을 현 남편 성으로 기재를 해요. 네. 뭔가 그러면 현 남편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유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 남편은 그야말로 고유정의 생각에는 정말 다시 없는 남자, 나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고 나의 명예를 끌어올려준, 자존감을 끌어올려준 공무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 남편의 것으로 모두 둔갑을 시켜서 현 남편을 발목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 피부치, 전 남편의 아이까지 성을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내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뭐 이거를 해석을 좋게 할 수도 물론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재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네. 미리 이제 뭐 호적 등본에서 뭐 이런 이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성을 바꾸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재혼 가정인 줄 모르게 하려고 성을 좀 바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고유정 생각으로 보면 고유정 같은 캐릭터는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면, 자기가 재혼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서 네. 성씨도 결국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성씨로 바꾸고 싶었다, 이게 맞겠죠. 네. 고유정의 이 신병은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해가 하루속히 이 발견되기를 일단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에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번 건은요, 비뚤어진 가족애였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두 명의 형제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 단지 입구입니다. 한 여성과 경비원이 말다툼을 벌이는데 두 명의 남성이, 지금 보이시는 앞에 보이는 건장한 두 명의 남성이 합세를 해서 이 60대 아이고. 경비원을 폭행을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은 경비원분이에요? 아이고, 예, 아이고. 맞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이 자전거 위로 나동그라지는데요. 세상에. 그 전에도 이 두 남성은 경비원을 밀치면서 넘어뜨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넘어지면서 이 머리가 안 다치길 천만 다행인 거죠. 네. 지금 저 보세요. 아이고, 저 예, 이게 처음 밀치는 모습. 목부를 잡고 보세요. 아이고. 정말 중심 잃고 나동그라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 그리고 주변에 한 명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짜고짜 와서 뭐라 말을 하는 게 CCTV 말은 안 들리지만 뭐라 이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 부분을 밀치면서 저렇게 사람을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대체 무슨 상황인데 저런 폭행이 이어진 거예요? 폭행을 당한 분이 경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170세대 정도가 사는 빌라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저 폭행에 가담해 있는 저 3명 중에 둘은 형제고 하나가 어머니거든요. 형제의 어머니. 이 형제의 차가 주차를 해야 되는 그 공간에 3시간 정도를 그냥 차량을 막아놓고, 예를 들면 잘못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비하시는 분은 차를 빼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 이제 어머니가 지나가니까 어머니한테 이 차를 좀 빼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우리 아들들 차 운전 못한다. 그렇더라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과정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고성이 좀 오갔나 봅니다. 그 와중에 아들들이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경비원 사이에 이런 이제 말다툼이 있고 있으니 이제 폭행이 들어간 건데, 누가 봐도 뭐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이 잘잘못 문제에서는 일단은 얼른 차를 뺄게요, 죄송합니다가 먼저일 듯한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다리 네네. 허리도 지금 많이 다쳐서 아이고, 병원에 가 있는 그러셨을 상태고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머리를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네. 무방비 상태로 넘어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분리수거장 앞에 주차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먼저 신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비원이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형제예요. 뒤에 남자 둘이가 형제고 그 뒤에 어머니. 그 일부 CCTV만 확인한 상태고 당사자들 아직 조사 안 한 상태입니다.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하게 합니까? 이거를 온 가족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저런 짓을 벌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뭐 결국은 뭐 불법으로 주차를 분리수거대 앞에다가 이제 해 놓은 사람이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치워달라고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네. 근본적으로는 이 이제 젊은 친구들, 30대 후반인 이 젊은 친구들과 이 어머니가 굉장히 경우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는 뭐 평상시에도 갑질이라는 걸 많이 했답니다. 이 그래요? 경비원을 업수히 여기면서 60대 분이신데 뭐 이렇게 젊은 남자 둘이 달겨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난 일인데 네.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쌍방폭행이라고 또 우리도 맞았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비원만 나중에 골탕 먹는 일이 벌어지지 아이고.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저게 지금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덩치 큰 저기 형제들은 경비원한테도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이라고 우기고 있대요, 지금. 사실은 싸움이 된다면 정당방위 같은 게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CCTV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2명이 합세해서 뭐 아니면 3명이요. 3명까지 합세해서 한 명을 지금 폭행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 폭행의 동기가 됐다고 하는 폭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언은 폭언대로 가는 거고 네. 경비 아저씨가 혹시나 폭언했다 하더라도 폭행은 지금 2명이 합세해서 3명이 합세해서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CCTV 상 봤을 때는 경비원의 폭행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네. 일단 저 김기혁 아나운서. 네네. 저 형제란, 아니, 뭐 형제는 용감했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만 저게 지금 저게 할 짓입니까? 저 사람들은 대체 뭐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빼달라는 과정에서 이 경비원이 먼저 뭐 욕설을 퍼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비원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장이에요. 네네. 네. 지금 이 경비원분은 사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경비원분 얘기를 아직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저렇게까지 주차 분리수거장 앞에 차를 한 3시간 정도 세워놨대요. 그런데 단지 전날만의 갈등으로 이렇게 양측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렇게 저 가족들이 이 경비원을 폭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쌓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기억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아하, 네. 근데 이런 사람은 싸울 때도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은 자기가 주차를 잘못해서 싸웠어요. 네. 그러다 언성이 올라가요. 네. 그럼 자기가 주차를 잘못한 건 전부 빼먹고요. 왜 소리 질러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잘한 것만 얘기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억 자체도 지나간 기억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비원에 대해서 왜곡된 기억만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행동을 계속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하. 실제로 김기혁 아나운서 빌라 주민분들은 이번 사건 보면서 평소 저 집안, 저 형제가 있는 집안에 대해서 혹시 뭐 증언해주는, 얘기해주는 거 없어요? 목격담 같은 거?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경비원들에게 좀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다.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뭐가 있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다투는 모습도 좀 있었고 동네가 소란스러울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뭔가 이유 없는 그런 건 없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 경비원분은 아직 추정입니다만 사과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박지훈 네. 변호사님, 억울하다고 하세요. 이 경비원분은 왜 억울하죠. 내가 욕을 먹어야 하나, 경비 보는 게 큰 잘못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행에 대해서 정말 정식적인 사과가 없는 이상 처벌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적반하장격인 게 경비원도 폭행을 했다. 쌍방폭행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경비원 입장에서 피해자처럼 보이거든요. 화가 나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말고 정상적으로 형사, 민사까지 좀 진행이 좀 됐으면,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법에 좀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제란 사람, 저 건장한 최고의 형제란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지금 39이라니까.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면 어림짐작해도 60대면 이 경비원 어르신하고 연세가 거의 같을 수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네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으면 좋겠습니까? 경비원분이라고 이렇게 막 대도 되는 겁니까? 누군가의 아버지, 정말 소중한 아버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참여의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꼭 법정 가지 말고요. 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보통 회사원 월급으로는 호텔에서 먹고 자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고급진 숙소와 이 고급 물품, 과연 누가 생활하던 곳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형형색색의 옷들. 저게 다 명품 옷이고요. 네. 명품 신발들, 까지 않은 양주의 가방들까지. 예. 여기 대식구가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저 밝혀드릴 네, 그럴까요? 텐데요. 네네. 정말 저 하나하나 수놓는 게 다 이건 뭐예요? 명품이고요. 이게 로또 용지입니다. 로또, 아하. 방금 보셨던 게 로또 용지인데 수백 장이 있고요. 침실로 가보면 침실에도 저렇게 옷이 쫙 늘어져 있고, 자, 이 바닥을 이야. 수놓은 현금 외화와 5만 원권까지 과연 이 돈 일단 제 건 아닙니다. 네, 누구의 네. 것일까요? 와, 아니, 근데 네. 저기가 어디 무슨 그냥 영화 세트장 아니에요? 전시장 이런 데 아니에요? 근데 저게요, 실제 네. 돈이에요. 실제 돈이에요? 예, 정말 외국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이고 환전도 할 수 있는 돈이고 아, 그래요? 5만 원권도 진짜 실제 돈입니다. 아하. 혹시 그러면 어디 대기업 회장님 댁 혹시 방문은 했다가 온 거예요, 혹시? 대기업 회장님 댁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 재벌과는 관련이 없는 아, 그래요? 사람입니다.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딱 봐도 재벌 2세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실제 재벌 2세들은 저렇게 막 현금 저렇게 돈다발 저렇게 놓고 저렇게 살지는 또 제가 않습니다. 무지했군요. 네네. 아하.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돈을 현금을 쌓아놓고 사느냐? 재벌 2세는 아닌데 대기업 계열사인 큰 광고 대행사에서 재무 회계 담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 직업을 갖고 있었고 워낙 아하. 큰 규모의 자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본인만의 편법, 불법이죠. 불법을 해서 이제 돈을 빼돌린 건데 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회사 돈 370억 원을 대박! 네, 37억 원도 얼마라고요? 아니고 3억 7천도 아니고 3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간단했어요. 이 간단한 걸 반복하다 보니 큰 돈이 된 건데 일단 네. 회사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회계 조작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마이너스 얼마 찍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든 뭐 연간이든 이 마이너스를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상. 그 채워 넣는 걸 자기가 빼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채무는 없던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채무를 잡고 현금으로 갔는데 그 현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12년간 370억이면 솔직히 연간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평균을 내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엄청난 돈을 빼돌렸고 실제로 이 회사는 연간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 됐으니까 회사의 매출은 물론 더 컸겠지만요.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대박 몇 사건이네요, 배를 본인의 지갑으로 빼돌린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이제 그 속담이 안 떠올 수가 없어요. 고양이 앞에 뭐 생선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 프로그램 재무관리 업무 담당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게 딱 들어맞은 건데 어떻게 그런데 기가 찬 게 어떻게 12년간 회사가 몰라요,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웬만하면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기껏해야 영업이익이 160억 나는 회사에서 이걸 네. 도대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네.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억 정도를 빼돌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니 결국에는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 사람에게 일 다 맡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 매입 매출 전산 시스템에서 전부 다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됐답니다. 이 회사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매입 매출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매출은 많은데 이게 돈이 이제 증발을 하니까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건지를 추적하다가 지금 이 사람의 존재가 이제 회계 담당자가 확인이 됐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러한 낌새를 알아채고 결국 2억 원, 아까 돈이 현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돈다발과 뭐 명품 신발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네. 문제는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아하. 결국은 이제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 이게 아마 공항에서 출국은 무산돼가지고 아마 이제 오피스텔로 돌아왔나 돌아와서 봅니다. 아마 네. 이제 국리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나 들켰나봐. 어떡하지? 어디 숨지? 하다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는데 최명기 원장이 앞서 영상에서 참, 이 사람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요. 아까 서랍장에 질비하게 있던 그 방바닥에 있던 돈다발도 문제지만요. 서랍장에 로또가 수백 장, 저거 뭐하러 샀어요, 저건 또? 저 산 거는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요?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네. 본인의 횡령액을 갖다 채워넣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횡령한 사람들이 로또도 많이 사고요. 네. 그런 다음에 도박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 횡령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주가가 수백 배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데 뭐 또 투자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네. 악순환에 빠집니다. 아니, 근데, 쉽게 번 돈을 쉽게 쓴다지만, 글쎄요, 이수정님, 저 심리가 뭘까요? 그냥, 보면 뜯지도 않은 고급 넥타이 가방도 있고, 고급 가방, 신발도 전 대가족 산 줄 알았어요. 신발도 수십 켤레.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냥 무조건 수집하는 거예요. 무슨 심리일까요, 대체? 글쎄,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검거가 되니 네. 저런 거를 명품을 온몸에 도배하고 어떻게 회사를 가겠습니까? 그러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렇게 수집 욕을 만족시키면서 혼자서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불안불안하니까 로또를 샀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 도저히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채워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아마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네. 아마 본인은 호텔에서 살면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흉내를 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영화에 나오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막 돈도 욕조에서 펑펑 날리고 와인 마시면서 지폐로도 담배불 붙이고 아마 그런 거 흉내 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명품을 쌓아두고 눈요기만 하다가 검거가 됐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사람이 12년간 빼돌린 돈이 무려 370억이에요. 진짜로 검거했을 때 달랑 2억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임시로부터 확보한 금액은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2억밖에 없어요? 예, 이것도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 자금을 챙겨 놓은 상태에서 아마 뺏긴 걸로 네.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요. 네. 단 2억 원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물품들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격을 네. 좀 쳐야 될 것 같고, 네. 12년에 370억 원이면요. 네. 1년에 30억, 그리고 하루에 800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800만 원도 이 임 씨에게는 누구 집 개 이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좌를 추적을 해보니까 네. 이 임 씨가 하룻밤에 유흥비로 그러니까 술값으로 지불한 돈이 1억 5천만 원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더 봐요. 그러니까 그거 영화 흉내내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이 종업원분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막 그 하얀색으로 된 종이 있잖아요. 그런 뭐라고 수표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막 주면서 재벌 흉내내고 막 그런 걸 한 거예요. 장희영 교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 하룻밤 술값 썼대요, 지금. 그러니까 전 로또를 산 것도 이걸 갚을 생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약간 도박이나 이런 것들도 즐겼을 것 같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처음부터 아마 몇십억씩 빼돌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워낙 큰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빼다 보니 오히려 큰 기업인데 더 구멍이 많네라는 안도감으로 빼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네. 도박으로 날리고 뭐로 날리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로또도 사봤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기별로 자기는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빼돌릴 수 있으니까 씀씀이는 계속 커지고 대책 없이 살다가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하니까 해외로 그러니까요. 내빼야겠다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준 변호사님, 경찰이 고지고대로 이 사람 말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해외로 어딘가에 많은 돈을 숨겨놨고 보내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못 씁니다. 그래서 네. 800만 원씩 쓰기가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공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아. 회사 내에서. 그리고 이제 2억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른 숨겨놓은 금액까지 경찰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걸 추적하지 못하면 회사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아하. 못 찾아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만약에 이걸 찾지 못한다면 더 가중되게 처벌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범죄가 오히려 형을 별로 사법부의 판단을 해서 형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런 걸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다면요, 이런 사람들 정말로 큰 벌을 받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 그래야지 경각심을, 이런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